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촌 사회학, 그러니까 사회학, 인문학 공부하고 사회과학 공부하는 저마저도 이렇게 희망을 막 이렇게 주고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저는 지금의 농촌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떤 강의든지 그리고 어떤 교육이든지 되게 재밌고 그리고 뭐랄까요 희망차고 뭐 그리고 막 마치 이게 뭔가 되게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단계 설명회가 좀 그렇습니다. 가면은 굉장히 희망이 막 가득 차고 막 그렇습니다. 뭐 근데 제가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녀 본 농촌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지지난주에 그 농촌 기본소득 토크 콘서트 때 미처 발제하지 못한 것까지 함께 버무려 가지고 오늘 좀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PPT 진짜 못 만드는 사람이고 일부러도 좀 잘 안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영상에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라고 해서 뚝뚝하게 만들어 갖고 왔는데 제가 오늘 코로나19 이유는 없다라고 제목을 좀 세게 적어갖고 왔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농업, 농촌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요 사진 자체가 뭐냐면 장례산밥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워낙 화장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졌으니까 잘 없기도 한데 제가 안동에 가서 촬영을 해갖고 온 거거든요. 그 산밥이라 그래서 이 매장을 할 때, 그러니까 하관을 할 때 이게 뭐라죠? 묘를 만들잖아요. 무덤을 만들 때 그 장례식에 혹은 이제 그 참석하신 분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산밥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 같으면 이제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뭐 밥이나 국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음식들을 해갖고 올라와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건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산밥 전문 그 뭐죠?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들밥 전문이라고도 아실 겁니다. 들밥. 제일 크게 많이 착각하는 게 뭐 농촌의 인심이 살아 있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새참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특히 대학생들이 농활 가고 막 이럴 때. 근데 제가 지금 나이를 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큰애가 고3이거든요. 고3이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집이 농사 지었었고 그리고 뭐 90년대 중반에 이제 대학생 때 농활을 가면은 우리 엄마가 되게 황당했거든요. 집 일을 하지 왜 남의 집 일을 하느냐. 그런데 그때 기억이 나요. 그 대학교에 이제 선배들이 뭐 저희도 원칙이 있죠. 농활 가면 뭐 원장님이 그런 거 많이 조직하시던 분이에요. 그 휘하죠 완전히 저는 쭉 떨어져 있는. 근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새참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거절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먹게 되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서 먹는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농민들의 노고가 담겨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손을 반짝 들고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새참 안 줄 건데요, 농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촌에서 새참 만들 어머니들이 안 계세요. 인력이 그 당시에도 벌써 25년 전, 26년 전에도 밥 해먹을 상황들이 안 됩니다. 모든 농업이 현금화되고 그리고 다 인건비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이 수확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는 거고 들밥이죠. 그러니까 밥을 시켜 먹거든요. 새참이요 간단합니다. 뭐 초코파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사이다라든가 그러니까 그때 대학생들의 이미지에서 뭔가 감자를 쪄주고 뭐 고구마를 갖고 오고서 저는 막 되게 웃었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바빠가지고 그거 감자 찌고 있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어요. 농촌은 되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특히 시민들의 이미지 속에서는 여전히 인심이 넘치는 그런 농촌. 근데 이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곳간 자체가 텅텅 비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세금충이다 이러면서 그죠? 세금 많이 가져가는 일도 뭐 부가가치 창출을 못하면서도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징이 장래 삼밥인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예. 저는 사회학자기는 한데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는데 농촌 사회학이거든요. 사회학 전공을 했는데 사회학에서도 전공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정보사회학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워낙 대중문화 예술 이런 것도 유행이고 되게 인기이다 보니까 예술사회학, 뭐 대중문화 연구하는 그런 사회학 분야도 있고 세부 전공 들어가게 되면 스포츠 산업 연구하는 스포츠 사회학도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농촌 사회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저의 운명이 어떨까요? 예,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데가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지금 탈퇴할 수 없는 그런 연구소의 이사고 그리고 한국농촌사회학회라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오래된 사회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사예요. 저 처음에 이제 연구소 그 인사드리러 갔을 때 기억납니다. 그 이사장님급의 선배님들 혹은 스승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와 진짜 이제 오랜만에 젊은 연구자
그 여성 연구자 들어왔다고 되게 좋아하셨는데 지금 20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예. 저는 직급이 계속 올라갑니다. 막 이사도 되고 막 지금 종신 이사급이거든요. 근데 남성분들 아실 겁니다. 군대 갔는데 나는 계급이 올라가도 밑에 쫄병 안 들어오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저는 계속 직급이 올라가요. 엄청 높아진 것 같지만 계속 모든 허드렛 일에서 오늘 와서 이렇게 막 이런 거 물 차리고 막 이런 거 그거 제가 아래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농촌이 이렇게 축소되고 어려운데 농촌 사회학회가 잘 나가는 것도 너무 이상한 일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제 창궐 시대라고 제가 그냥 이름 붙였는데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금 거의 저한테 들어오는 원고, 강의 다 문제가 그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변할 것이고 특히 농업, 농촌, 먹거리 분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진단해달라 혹은 뭐 말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시대가 딱 낯선 외국어가 일상 영어로 정착되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팔순이신데 거의 무학자시거든요. 왜냐하면 6.25 한국전쟁 났을 때 그 초등학교 3학년이고 이런 거 학교 다니던 기간이 되게 짧으시니까 영어를 아예 모르시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 양반이 막 팬데믹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영어도 모르는데 아버지마저도 팬데믹을 쓰는구나. 그래서 이런 용어 일상적으로 익숙해지고 PCR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전자 증폭 기술 뭐 그리고 SOP에 따라서 그러니까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익숙해지고 우리도 익숙해지고 우리 아버지마저도 익숙해졌다라는 거는 지금 재난이 일상으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 PCR이나 SOP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쓰던 말이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그리고 AI 이랬을 때 가축 전염병일 때 많이 쓰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의 일상으로 들어온 거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어떤 각 분야별 전망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도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강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이후를 말하기에는 농촌 농업 분야는 이전도 없었다가 제 결론입니다. 아니 우리가 명구스럽게 마치 코로나19 이후에는 새로운 어떤 농식품 환경이 펼쳐질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명구스럽다는 거죠. 다 없애버리고 무언가를 다시 세우겠다는 뜻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 전성시대에서 한번 이런 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직원분들도 포스트 코로나 혹은 뭐 코로나19 이후 그러면 다 세상이 굉장히 많이 혁명처럼 바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거의 검색어가 너무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각 조직별로 그리고 아마 분명히 우리 유통진흥원도 이런 이야기들을 요새는 갖다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검색어만 눌러보게 되면은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거는 코로나19를 맞아서 그러니까 맞이한 게 아니라 정말 때려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환경이 변했고 더 취약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 부분을 좀 다져나가는 것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뭐 여기 직원분들도 이런 거 농촌경제연구원이나 그리고 농진청이나 그 관련한 농업 공공기관에서 이런 보고서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입법처에 한번 접속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은 뭐 법제처에 들어가서 이제 입법을 시키려고 해서 수많은 그 정말 똑똑한 그 박사님들이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다 드러내는 자료집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농업 농촌 부문의 영향과 대응 과제에서 여기 없는 거 없습니다. 인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두껍고 없는 거 없고 저도 여기 들어가서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이렇게 큰 충격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누가 대응할 것인지는 대책이 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없고 그리고 농촌 공간은 비어가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오늘 좀 썰렁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코로나19가 드러낸 농업과 먹거리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코로나19로 제일 크게 철퇴를 맞은 곳은 유통진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학교 급식을 담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급식 대상자가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에서도 급식을 많이 그죠 담당하고 있는 우리 원. 그래서 그 직원들은 지금 거의 그 과로 직전에 그 방역에 뛰어든 직원들 못지않게 이런 건 원장님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거의 사람을 갈아 넣어가지고 쥐어짜가지고 정말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지금 굴러가는 조직이라는 걸 제가 모르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이 식품 시장과 공급망 사슬에 이 확인하게 된 거죠. 와, 우리나라가 되게 취약했구나. 자, 어떤 게 가장 취약할까요? 뭐 호로이츠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걸 푸드체인 효과라고 하는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먹거리가 연관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일단 학교 급식 공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도 원망하고 유통업자들도 원망하고 여러 가지 그 관련.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입장에서는 농촌사회학자니까 주로 생산 영역만 봤었는데 급식을 보게 보니까 이게 거의 장난이 아닌 연관 산업이 다 연결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급식이 공급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외식업이 위축이 되고 자 외식업이 위축이 된다라는 거는 어차피 국내산 농산물도 많이 안 쓰고 다 중국산 김치 쓰기는 쓰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도 예 한국의 지금 농수산물의 소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외식업에서 감당해주는 분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급식을 넘어서서 이 지역의 어떤 외식업도 굉장히 큰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나아갈 때 학교 급식을 넘어서 공공급식, 뭐 공공급식 영역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어린이집 급식부터 해서 그리고 군대 급식부터 해서 그리고 이 외식업까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 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랬죠. 우유 공급이 딸려서 우리야 뭐 우유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거기는 우유가 안 되면 우리 아침에 이제 국에다가 밥 말아 먹는 그런 개념인데 우유 공급이 너무 유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우유를 다 쏟아 버리는 거죠. 슈퍼마켓에서는 우유가 없고 그리고 농민들은 우유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강물에다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과잉과 그리고 이 위축이 동시에 다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큰 혼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빵 하고 때린 거는 뭐냐면 제도, 즉 시스템에 충격을 줬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의 충격을 크게 받은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제가 축산 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도축장 노동자들의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관리가 되게 잘 되고 뭐 K방역 이거 정말 대단하거든요. 좀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해 볼 기회가 가끔 있는데 되게 신기해요. 야, 어떻게 니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맞고 있니? 그거 아무도 못 막는다 그랬거든요. 스페인 30년 걸려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서 그냥 우리는 뭔가 좀 타고났어. 이렇게 괜히 이렇게 좀 그때 약간 애국부심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뭐 코로나도 잘 방어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사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육류 유통 체인들이죠. 그러니까 기르기도 하고 도축도 하고 유통도 하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수직 계열화된 그런 뭐 타이슨 푸드나 스미스필드나 JBS 같은 이런 육류 공장에 도축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 근데 그 노동자들은 뭐다? 예, 이주 노동자들이죠. 주로 남미나 뭐 아프리카나 이쪽에서 온 이 도축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걸렸어요. 코로나19에.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취약한 노동이다라는 거죠.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식을 되게 잘 운영을 해서 그래도 형편이 안 되는 관내, 그러니까 우리 도내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그래도 좋은 한우, 그래도 좋은 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게 좋은데 그 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를 쥐어짜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투풀이든 혹은 뭐 무항생제급의 돼지고기든 이렇게 해서 공급은 하지만 그게 나오기까지의 과정 자체는 상당히 부끄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급식은 인권이다라고 가르치려면은 그 급식의 식재료 공급의 그 시스템을 순하게 만드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드러난 약한 집안들이 있으면 제가 싱크홀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죠. 학교가 멈추니까 끼니도 멈춘다. 되게 큰 충격받는 사람이 또 저예요. 지금 저희 집이 큰애가 고3이고 둘째가 중2거든요.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막 고3이 힘드냐, 막 중2가 힘드냐, 막 갱년기인 엄마가 힘드냐, 막 그래서 셋이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갱년기인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1월 달에 방학을 한 애가 아직까지도 11월인데 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점심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것도 되게 황당하고 고3짜리 애마저도 1월부터 5월까지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뭐 난리도 아니죠. 해 먹기도 하고 뭐 시켜 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난리도 아닌 상태에서 끼니를 때웠는데 그동안 항상 문제가 뭐냐면 학교 급식이 멈추는 때가 뭐냐면 방학 때거든요. 방학 때면 두 주체가 난감해집니다. 일단은 드림카드라고 그러죠. 급식 카드를 받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계속 편의점을 들락날락 될 수밖에 없는 거 하나. 그리고 생산자들은 그 갑자기 자라던 작물이 드디어 한국에 방학이 됐군요. 그럼 주인님 저도 좀 덜 자라겠습니다.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일반 시장으로 좀 빼내야 되는 문제. 근데 한국의 친환경 농산물 시장 자체가 일반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락동에서 경매를 안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생협에도 냈다가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는데 방학 동안은 사실은 그 농민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린이들까지도 좀 어려웠던 시기인데 이번엔 그게 되게 장기화된 거죠. 특히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그냥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3 엄마다 보니까 뭐 카더라 통신이 되게 예민한 거예요. 막 이번에 강남에는 훨씬 더 학교 안 가고 학원에서 더 많이 좋은 입시 수업을 엄청 많이 들어서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간대. 뭐 이런 이야기에 귀가 쏠리긴 하는데 더 그 내밀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라면 형제로 대표되는 사태들이 곳곳에서 터졌을 거라는 거죠. 학교 급식은 결국엔 뭐였을까요? 단언컨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가는 데였다라는 거죠. 학교 급식이 우리가 당연히 이제 공급까지 맞는 쪽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가장 완벽한 영양적인 균형, 그리고 가장 국내에서 최고급으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그리고 안전검사, 그리고 뭐랄까요, 디저트까지 챙겨 먹을 수 있는 그 한 끼의 식사가 공중분해 됐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꾸러미를 이제 밟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꾸러미 식재료 꾸러미에서 굉장히 비틀어져 있었다는 걸 확인했죠. 경기도가 잘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큰애는 여주시에 농촌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둘째는 남양주시에 있는 동네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리고 꾸러미를 받는 날 되게 황당했어요. 둘째는 어떻게 왔냐면 쌀이 덩그러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꾸러미라는 의미는 그래도 여러 무언가가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거라는데 둘째는 쌀이 덩그러니 오더니 근데 큰애는 좀 기대가 있었죠. 농촌의 고등학교니까. 근데 너무나 가볍게 어떻게 해요? 그냥 동네 지역 축협에 맡겼더니 되게 골고루 왔더라고요. CJ, 동원, 사조, 청정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대기업 식품 5사들을 골고루 배치하고 또 쌀이 그냥 덩그러니 구색가축에서 왔는데 제가 그걸 받아들고 굉장히 난감했었습니다. 저라고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도 이런 커다란 조직의 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큰 목소리를 못 냈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일선 학교에 떠넘겨 버린 거죠. 일선 학교에 제가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쌀만 주시냐고. 반찬이 와야지.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교장 선생님도 한숨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선 채소를 공급했을 때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냐고. 우리 이걸 해 먹어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도 불만이 많은 게 학교 급식입니다. 뭐 이래도 같은 메뉴에서도 어떤 때는 고기를 많이 못 줬다고 난리를 치고 어떤 때는 우리 애들 고기 좀 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학교 급식이 굉장히 민원의 온상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을 딱 잡고 가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저기에 흔들려서도 안 되는데 이 경기도의 급식 식재료 꾸러미가 급식지원센터 있는 곳들 말고 그냥 학교 일선 학교에 떠넘겨지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라. 근데 학교 운영위에서 목소리 큰 사람은 교장 선생님.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처리가 돼서 실제로 가장 긴급하게 피해를 본 농민들을 그 보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엄호해줘야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반대로 전북의 완주 같은 경우에 뭐 로컬푸드 1번지다 뭐 이런 곳인데 거기 꾸러미 어떻게 갔는지 한번 나중에 모니터링 해보세요. 딱 제육볶음 키트처럼 갑니다. 딱 받으면 그날 제육볶음도 먹고 채소도 먹고 우리밀 과자도 먹고 과일도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2학기 때 2차 3차 들어갔거든요. 완주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한들 경기도보다 돈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먹거리 정치의 지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였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유통진흥원이 저는 정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 조직? 먹거리 정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조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제일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뭐 갑자기 구운 감자 키트를 개발해라 말고 제가 그거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와 이제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노력이 너무 좀 보람 없게끔 그런 식으로 흔들려 간 거는 뭐냐면 정치력이 굉장히 부족했었던 건 아닌가라고 이제 제 반성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이 멈추고 굶는 사람들이 더 굶게 되는 것. 뭐 저도 이제 아버지가 계시니까 팔순의 아버지가 주로 그래도 하루에 한 끼를 저희 가서 드셨거든요. 노인정 가서 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 그 기관들이 폐쇄가 되고 혼자서 챙겨서 드시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 급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노인정에서 하루 한 끼 먹는데 주로 여성 농민들이 혼자서 식사를 하실 때 어떻게 드시냐면 물에다 밥 말아가지고 그냥 김치 하나, 장아찌 하나 이런 식으로 드셔서 되게 영양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마을 회관에 가서 그래도 함께 모여서 드시기 때문에 반찬이 몇 가지라도 더 있는 거죠.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경남에서 2013년도에 먼저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있어서 각 농도인 뭐 전라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이런 데서 대같이만 하던 거였는데 이게 딱 멈춰버렸다는 거죠. 그럼 다시 그 노인들의 식사는 부실해지고 그리고 이 마을공동 급식 사업에 굉장히 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충남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연구자들은 가설을 세우거든요. 이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는 거, 무언가 좀 같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반찬을 좀 여러 가지로 먹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되게 높은 가중치를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그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는 즐거움이 압도적으로 다 1등을 뽑았어요. 그렇다면 학교 급식이 멈췄다라는 거는 어떤 끼니의 그 영역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한 끼뿐만이 아니라 함께 먹는 즐거움이 해산된 그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돌파를 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촌이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겪게 된 거는 바로 인력 공급의 문제였습니다. 인력 부족의 문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제대로 입국할 수가 없으면서 벌어진 문제고 그리고 배송 노동의 취약성.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그 배송 노동을 다 감당하시다가 정말 과로사 직전에 멈춰 계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배송 노동의 취약성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드러난 어떤 먹거리, 특히 농업, 농촌에 드러난 약한 집안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집안들을 어떻게 보강 공사를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저의 고민이자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고민입니다. 자, 제가 좀 워낙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역의 터미널에 많이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 사진을 좀 찍어 두는데 뭐 여기는 경북 의성이고요. 여기는 아마 충북 증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괴산입니다. 그냥 자 지금 산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모이지 마라, 맞대지 마라. 모르겠는데 어쩌다 비대면 사회였던 거죠. 농촌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저밀도 사회. 그 비대면 사회였다는 게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작년에는 그 버스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가면 그 버스가 없어졌어요.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일로 서울이든 어디로 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불편들을 감수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남겨주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죠. 자, 농촌, 농업, 먹거리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뭐 제가 그 페이퍼에 써드렸는데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이후에 농업에 대해서 그리고 먹거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랬더니 다 그렇다고 하죠.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불편함을 하나 느꼈습니다. 여전히 농촌은 어떨까요? 먹거리 생산 기지로 생각한다는 거죠. 농촌은 엄연히 어디냐면은 농촌 주민들이 사는 공간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도시민들을 위해서 국내산 농산물, 농수축산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배후기지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농촌이라는 범위를 좀 크게 잡고 싶더라고요. 농사 짓지 않아도 농촌에서 재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자, 어쨌든 농촌은 저밀도 사회인가 소멸위험 사회인가 똑같은 말인데 저밀도 사회라 그러면 코로나19에도 안전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멸위험 사회라고 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그 일본의 학자가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소멸 위험이 없는 도시예요. 너무 인구가 많아요. 지금 뭐 1,300만 막 이러니까 계속 유입되고
그리고 그래서 모이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어디가 지금 소멸 위험인가? 예, 우리 이사님 계신데 뭐냐면 가평군하고 그리고 양평군. 그 양평군은 되게 이해를 제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남양주시고 양평에서 가깝기 때문에 양평에 한 번씩 가려면은 그 국도가 꽉 차 있어요. 주말마다.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양평에 계시는 우리 서규섭 이사님이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소멸 위험이래요. 왜? 장소를 소비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멸 위험 사회인가 저밀도 사회인가 요게 경계에 서 있는 데가 지금 가평, 양평 그리고 시단이긴 하지만 여주시까지 경기도에서 너무 과밀한 뭐 수원이나 이런 곳도 있지만 소멸 위험까지도 가는 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어디다? 반드시 농촌 지역이라는 거고 그리고 접경 지역, 예, 군사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다 같은 경기도라고 묶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이렇게 해가지고 퉁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명확히 해야 될 게 아주 중요한 농업의 생산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뭐 외부에서 얘기하면 경기도 살아요 그러면 뭐 수도권 뭐 이렇게 사서울로 출근하는 건 줄 알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경기도는 예, 여전히 예, 농수산물을 공급해 주시는 귀한 그런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한 통계입니다. 전체 농가 47.5%가 경지 규모가 약 1,500평밖에 안 됩니다. 경지 규모가 0.5헥타르 이상 1헥타르 미만 농가가 22.5%. 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농가의 70%가 1헥타르가 안 되는 곳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아주 소농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없거나 그리고 나이가 너무 들어서 땅을 놀리거나 혹은 그냥 넘겼다라는 뜻도 됩니다. 즉 뭐예요? 임차농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고요. 지금 우리 원에서 그 농지 소유 실태를 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되게 희한한 나라예요. 농업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또 오늘 이제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고 하는데 몰라요. 농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그 누가 소유해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는 사회에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예, 농촌 고령화로 수렴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촌의 절반, 그러니까 농민의 절반이 65세 이상입니다. 뭐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농촌에 가면 65세 이상 인구가 예, 절반. 그리고 경영 등록체라고 얘기하죠. 나는 농민이요 라고 하면서 나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것이요 라고 경영 등록체를 한 게 지금 100만 농가 정도 되는데 그 농가 경영주의 평균 나이가 68.8세, 즉 농민들이 70세입니다. 그럼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10년 뒤에 과연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국내산 농수축산물, 그것도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급식을 할 수 있을까? 지금 70대의 농민들이 10년 뒤면 80이거든요. 제가 80이라는 나이에 왜 이렇게 주목을 하냐? 우리 아빠가 80이니까. 그래서 아빠를 되게 관찰 열심히 하거든요. 아, 80이 되면 일단 화가 많아진다. 막 이러고, 지금 짜증이 많아지는군. 막 이러고, 막 기력이 딸리는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년 뒤를 우리가 과연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계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젊은 농민들한테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자, 청년 농업인들의 기준은 만 42세입니다. 44살 정도. 제가 아주 간당간당하게 작년까지 걸렸는데 이제는 안 돼요. 저도 귀농해도 청년 농업에 지원을 못 받는데 42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 무려 1,000명입니다. 무료라고 표현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인구가 5천만 명인데요. 예. 10년 뒤에는 80이 되실 노인들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뭐랄까, 그래도 좀 뭔가 진취적이고, 스마트 농업 이런 거 있을 때 다 스마트폰 만져가면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그 젊은 농업인이 고작 1,000명입니다. 인구의 1%가 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한 번씩 학부모님들 모시고 이런 통계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입 다무시라고. 지금 어떻게 드시게 되든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솔직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든 진짜 억지로 진짜 K 방역처럼 억지로 맞춰가지고 이 정도 먹는 거지.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가? 이런 우울한 지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멸 이전에 저는 고립 상태라고 보고 싶어요. 이게 경북 의성군에 제가 갔는데 이 뭐 터미널 기능들이 다 사라져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슈퍼가 겸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다 적어주세요. 서울 찍고. 근데 갔더니 워낙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슈퍼가. 그래서 제가 저 버스를 타야 되는 데서 온 동네를 막 뛰어다녔거든요. 여기 버스표 파시는 분!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옆집에 저쪽에 집에 한번 가보라. 그냥 워낙 이용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 밭일하러 가신 거예요. 버스표를 파셔야 되는데. 자, 이런 사회가 펼쳐지는가 하면 가끔가다 제가 여기 수원에 오게 되면 사당에서 버스를 타거든요. 거기에서 도대체 그 사회적 거리를 어떻게 두라는 말입니까? 라고 제가 그냥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죠. 뭐 이렇게 막 거의 찡겨가지고 막 이렇게 오게 되는데 너무 극단적인 세상이잖아요. 몰려있는 데는 너무 몰려있고 아예 없는 데는 아예 없고. 자, 소멸 이전에 이미 농촌 주민들이 고립이 돼 있다. 그런 이 고립 상황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아주 단순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하려면 그래도 농촌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 농사에 대한 어떤 보존 그리고 보조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어떤 소비 이런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10년 뒤면은 그분들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능마저도 상실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사회학 연구자가, 그리고 제가 너무 좀 자유롭죠. 아무래도 제가 어디 가서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세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뭐 어때 핑크빛 이제 미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제가 의문을 남겨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 대중 강의라면은 조금 더 희망찬 이야기들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 치킨전이라는 웃긴 책을 썼기 때문에 치킨 얘기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여기 원에 있는 저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질문과 의문이 많아지는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을 품고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단계거나 뭐 부흥회 같은 거죠. 근데 질문이 많아지고 의문이 많아지고 찜찜함이 있는 것. 저는 그게 교육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만들어지고 그럼 저도 여기에 이사로서 그리고 같은 일원으로서 함께 하겠다라는 결심을 밝히는 거지 앞으로 이렇게 된대요. 이거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는 제가 좀 자격이 미달이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구조가 짜여졌다라면, 자, 제가 제목을 그 많던 농고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하는데 홍성농고인데 충남 홍성이 아니라 순창에 예전에 홍성농고가 있었나 봐요. 제가 순창에 출장 갔다가 촬영을 해갖고 온 겁니다. 지금 이제 동계 중고등학교라고 해서 중고등학교라는 말이 뭘까요? 합친 거예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어느 아이들이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농촌의 현실태를 진단을 해드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면 단위까지도 붕괴가 되는 거죠. 뭐 동하고 리 단위 슈퍼가 없었던 건 저 어렸을 때도 없었지만 그래도 면 소재지에 가면 뭐 먹을 만한 중국집도 하나 있고 그리고 뭐 면 소재지 중학교 하나 있고 고등학교 하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면 단위가 무너지고 가장 자족 기능이 기초적인 농촌의 단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촌 기본소득 어디다 주려고 해요? 면 단위에다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무너져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많던 농고생들에게 이런 희망을 우리도 품었겠죠. 자, 농촌은 지금 한국은 산업화, 그 산업화 중에서도 공업화 정책을 썼는데 소수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 산업 역군들, 농업 역군들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고에서 잘 가르쳐요. 이런 거죠. 뭐 측량도 가르치고 그리고 뭐 농작물도 가르치고 사료도 가르치고 이렇게 쫙 가르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은 농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농협에 간다거나 불가능하죠. 제가 보기엔. 아버지가 농협이 아닌 이상. 그리고 농업 관련 기업체 뭐 그리고 공무원 계통 종묘회사를 갈 수 있고 육종연구소를 갈 수 있고 원위출 이런 식으로 해서 핑크빛 미래를 줬고 우리도 여기 희망을 걸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한테 기대서 먹고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탁구장이 됐습니다. 교실이. 탁구장이 됐고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탁구장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는 뭐냐면 헬스실인데 그 자전거 구구이죠. 무동력 자전거 한 2대 있습니다. 그 옆 교실은 뭐예요? 헬스실 2인데 뭐예요? 예, 그거 있죠. 달리기 하는 거. 예, 러닝머신이 있어요. 교실이 너무 남아도니까 탁구장 하나, 그리고 어디 있냐면 당구장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다가 희망을 걸고 그리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가? 라는 거고, 우리 원의 질문 그리고 저의 질문은 과연 학교 급식은 유지가 가능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초창기의 급식이 일단은 시작해보자고 해가지고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케이터링 업체라고 그러죠. 위탁급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의 어떤 운동 역사를 보면 위탁급식이었다가 수많은 사고가 있었죠. 뭐 부실한 거, 뭐 식중독,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시민단체하고 이제 그 시민운동 영역에서 운동을 했어요. 안 된다. 이거 이 우리가 세금 내서 하는 건데 공공급식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직영급식으로 왔어요. 직영에서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우리 애들한테 더 좋은 거 줄 거야. 친환경 급식으로 주세요. 그리고 점점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발전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이 지금 뭐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 강의를 많이 가다 보니까 취미가 있어요. 그 학교에 교가를 채집을 합니다. 교가에는 뭐든지 산과 강물과 바다가 나오는데 경기도 관내에 있는 화성시, 예, 저쪽입니다. 제부도 있는 쪽에 있는 학교인데 너무 특이해요. 해산물 많기로 이름도 높아서 해산물이 등장하는 교가를 제가 최초로 처음 봤습니다. 띠용 그러면서 자 제부도의 아이들이죠. 그래서 제부도의 아이들은 자 경기만 큰 자랑 반도 서신초등학교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아 맞다. 우리 경기도에 되게 멋진 좋은 갯벌이 있었죠. 그래서 보니까 학교에 요런 그 되게 조그마요. 100명도 안 되는 초등학교인데 100명도 안 되다 보니까 케이터링도 받고 이러거든요. 급식을 작동을 안 하고. 근데 학교에 이런 그 뭐죠? 전시 물품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이거 낙지라고 잘못 썼죠. 쌍기역이 아닌데 낙지호미, 뭐 갈쿠리 그리고 뭐요? 뭐 그다음에 그런 거 이렇게 그물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제가 한참 보면서 웃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추억으로 남겠구나. 네. 그리고 박물관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겠구나. 이런 거죠. 저는 좀 약간 낭만주의자인가 봐요.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중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내가 다니던 학교가 그렇게 자꾸 폐교가 되고 사라지고 삶의 흔적이 없어지면 되게 사람 쓸쓸해지거든요. 그래서 농촌이 지켜져야 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농촌에 출향한 사람들의 어떤 삶을 좀 뭐랄까요, 보드랍게 만들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중간 정리하자면 선생님 저는 지금 제촌 농촌 주민들의 복지 향상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한테 되게 인기 많아요. 농촌 주민들한테도 인기 많아요. 근데 도시민들은 신경질을 내요. 뭐야, 왜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제 연구 관점이 그렇습니다. 사진은 멋있죠. 이것도 이제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출사지라고 해가지고 사진빨 잘 나온 데 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건데, 그냥 이런 폐허도 사진으로 찍으면 낭만으로 남습니다. 출사지로 남은 폐허. 이 폐허의 문제를 함께 응시하지 않으면, 그리고 함께 해결해 나가지 않으려면 가능성이 되게 없다라고 제가 봅니다. 뭐 이렇게 빈집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뭐 사진 찍어갖고 와가지고 그냥 뭐 제 SNS에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이렇게 딱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속에 벌어지고 있는 웅얼웅얼한 그런 뭐랄까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인 거죠. 왜 떠났을까라는 거죠. 이 분들이 왜 못 버티고 떠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가 한 번도 대답해주지 못한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뭐 쌀값이 보장이 안 됐으니까 떠났겠죠. 안 되겠다. 가서 가발 공장 가서 가발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낫겠네. 라고 하고 농촌과 고향을 버리고 올라간 것. 그게 지금의 2020년에 한국의 농촌의 현실이자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먹거리의 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충북 음성에서 촬영한 그 다큐더라고요. EBS 공감에서. 믹스커피를 누가 제일 많이 먹죠? 이 나라에서? 농민들 진짜 많이 드세요. 그 삶을 이렇게 제가 관찰을 해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거의 뭐 5봉지, 6봉지를 까가지고 이런 피트병 같은 데다가 녹여가지고 얼음을 팍 부어가지고 간 다음에 농사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을회관 같은 데 가면 조사를 하러 들어가게 되면은 사발에다 타세요. 두세 봉지를 타신 다음에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살짝 간을 보고 조금 간이 덜 됐다 그러면서 설탕을 한 숟갈 더 푹 타주고 먹으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얘기하죠. 어머니 근데 이거 이렇게 드시면은 건강에 되게 안 좋을 것 같다고. 이거 2~3시간에 한 번씩 당 땡기는 몸이거든요. 자, 제일 좋은 식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 골고루 영양소를 갖춰서 채소 위주의 식단을 먹고 밥을 먹고
잘 소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에너지를 받아서 공부를 해. 다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을 해. 이건데 지금 농촌의 삶이 그게 안 되는 거죠. 바쁘고 지금 일할 사람은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믹스커피 같은 센 음식을 먹고 바로 당만 쭉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현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여쭸어요. 어머니 이렇게 드시다가는 그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당이 땡기는 몸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몸에 안 좋으세요. 이렇게 드시면 안 돼. 잘 드셔야 돼.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피곤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피곤한데 어떡해? 이러면서 누가 나한테 밥을 해줄 거야? 이런 거죠. 누가 나한테 제대로 된 새참을 줄 거야? 아이 그냥 이게 제일 편해. 이렇게 합니다. 그 제가 들마준마여가지고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아이유가 굉장히 신선한 삶을 사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저도 이따 저거 훔쳐갈 건데요. 믹스커피를 이렇게 확 집어갑니다. 믹스커피 집어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두 봉지 그냥 타가지고 탁 마시고 다시 노동 현장으로 복귀를 하는 거죠. 좋은 음식에 대한 결론은 나 있습니다. 그냥 순하고 우리나라 국내산 농수축산물로 되고 친환경적이며 이런 음식이라고 딱 결정이 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회가 그 음식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시간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빨리 후닥닥닥 먹고 일하러 가야 되고 후닥닥닥 먹고 공부하러 가야 되고 후닥닥닥 먹고 밥 매러 가야 되고 그냥 피곤하니까 이렇게 드시는 거거든요. 자, 노인들에게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귀농 귀촌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은퇴가 없는 사회라고. 따지고 보면 제일 끔찍한 사회예요. 80이 넘었는데도 그 허리를 굽혀서 일을 해야 되는 사회면 그거 되게 사람 진짜 허리를 그 사골국을 우려먹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구 사고를 우려먹습니까? 이런 노인들의 허리를, 척추를 다 고아서 먹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농촌에 이제 저희 큰어머니가 83세? 84세인데 아직까지도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들은 일하지 마라. 그럼 언니들이 되게 말하기 편해. 사촌 언니들이 사 먹으면 더 싸다. 엄마 하지 마. 병원비가 더 나와.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것도 있고 용돈벌이가 되게 중요해요. 도시민들이 되게 완벽하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전남 영암에서 그 사건 기억하시죠? 총각무 할머니들. 예. 총각무 작업을 하고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거의 8분이 돌아가셨어요. 제일 젊으신 분이 운전하시는 한 70대 남성 노인이었고 대체적으로 다 80대 여성 노인들이 사망 사건이 났습니다. 반남면이라고 아주 작은 지역인데 줄초상이 난 거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댓글들이 되게 야박해요. 아, 노인들이 완전 돈 욕심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농촌의 삶이 어떻게 해요?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병원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제일 크게 착각하는 도시민들의 착각이 뭐냐면 먹을 게 지천이어서 먹을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 채소하고 일부 뭐 쌀 정도는 되지만 라면은 안 삽니까? 그죠? 식용유도 사야 되죠. 설탕도 사야 되죠. 그리고 농촌의 음식 문화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그 미원이 있습니다. 그 MSG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맛있지? 그리고 맛있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갖추셔야 되고 고기는 안 먹습니까? 그래서 되게 크게 착각하는 게 도시민들이 6시 내경을 보고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농민들도 그리고 농촌 주민들도 내 먹거리를 사오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 농작업이 일당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는 와 일당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도시의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죠 당연히. 이런 사회, 은퇴 없는 사회가 바람직한가? 아니요, 전 되게 끔찍한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80이 된 노인들은 이제 순연하게, 그러니까 순하게 지금 70세 정도의 농사를 지으시니까 아주 길게 봐서 80까지 농사 지으셔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고 좀 쉬세요.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에서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다지 크게 관심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죠. 꽃사냥도 안 태워준다. 자, 제가 이제 충남 청양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해갖고 온 건데요.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꽃사냥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어르신들 태우겠죠. 아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이제 김정섭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좋은 글 많이 쓰시는데 김정섭 박사님의 체험담이기도 합니다. 예산분이시거든요. 충남 예산에서 이렇게
그 동제라고 해가지고 1년에 크게 한두 번씩 그 마을 축제가 있고 그리고 마을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마을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런 자손들까지 와가지고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도 일부 지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제는 각 집에서 기재사진 내기가 쉽지가 않으신 거예요. 너무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예 동네에서 제사 날짜 하루를 잡아가지고 5월에 죽었든 8월에 죽었든 그냥 결정하는 날에 이렇게 기재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숙 박사님 동네에서도 그걸 결정을 했던 거죠. 자, 올해까지 돌아가시면 꽃상여는 태워드립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못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상여권이 없어요. 그래서 상여권이라는 게 어때요? 번쩍 상여를 얹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농촌 주민들의 지금 평균 나이가 65세 이상 인구가 45.5세입니다. 65세면 청년회장급이에요. 노인정은 가세요. 가는데 왜 가요? 예, 80, 90대신 어르신들 봉양하러 가요. 그게 지금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부둥켜 우셨다는 거예요. 왜? 평생 내가 시집을 와서 여기에 이제 태자리는 아니지만 여기 묘자리를 여기서 이제 내 생을 끝낼 건데 그래도 맨 마지막에 꽃상여를 타고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마을에서 결정이 난 거죠. 이제 농협 장례식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상여를 맬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되게 듣고서는 한 가지 그 화가 좀 났습니다. 아니 OECD 국가의 10등 정도 하는 나라죠. 10등,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경제 규모가 10에서 12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갑자기 등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8등까지 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전교 8등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전교 8등 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10등 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저 소수의 농촌의 할머니들 꽃상여 태워줄 일꾼을 구할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그동안 잘 뜯어먹고 살았죠. 진짜 사골국 우려먹듯이 그 노인들의 허리를 우려먹고 살았는데 돌아가실 때 좀 순하게 감사했습니다라고 사회적으로 인사를 할 수 없는 나라인가? 만약에 이런 공공장례 지원제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슬슬 생기고 있는데 이 노인들의 장례를 치러준다고 하면 예측되는 댓글이 있습니다. 틀딱들을 거기다 왜 돈을 쓰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틀딱이라고 아시죠? 가장 그 혐오 발음이죠.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가장 큰 혐오 발음입니다. 틀딱이라는 게 뭐냐면 얘기할 때 그 틀니가 딱딱딱딱 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하를 하거든요. 왜 세금을 그런 쓸데없는 데 쓰냐라고 100% 얘기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단 한 번도 이 농촌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얘기하면 이러죠. 분명히 식구들 것만 농약 안 치고 파는 건 쳤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어떤 청년 농업인을 육성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지만 근데 그건 할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이제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걸 할 건데 저는 이쪽이 조금 더 마음이 급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꽃상에 한번 태워드리는 것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했습니다라고 사회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괜찮은 정책이면 도지사님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기도가 먼저 선점을 빡 해가지고 그죠? 예, 그런 제도들 떠나는 사람들을 잘 환송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가 그런 이야기. 그렇지만 전 우리 아버지한테는 택도 없다라고 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끝이야 내가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올해 상수가 된 제가 이제 상수랑 변수가 있다라면 좀 공부한 척 하느냐고 이런 말 썼습니다. 상수가 된 기후위기 과연 농사 지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늙거나 돌아가시기 시작해서 위기가 오는데요. 인력의 위기가 오는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 기후위기 어떡할까? 자, 과수화상병, 탄저병, 외래 병해충 피해, 야생동물 서식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번에 온갖 그죠? 문제가 생겼고 제가 주로 이제 축산 쪽이다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잘 방어는 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의 축산업이 큰 문제가 경기도도 되게 위험한 지역이에요. 포천이나 이런 쪽에 접경 지역에도 많지만 자, 강남 복판에 동물복지를 실현한 돈사를 만들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안 가면 있죠. 먹는 것들은 다 저기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혐오시설로 다 구비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동물 전염병 사태가 터졌을 때 그렇게 많이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넘어서서 뭐냐면 축사와 축사 거리가 너무 붙어 있어요. 이격거리가 없습니다. 왜? 키우는 데서 빨리 그냥 더 키우자 이거예요. 새로운데 신규 축사의 허가는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바짝바짝 붙여놓으니까 자 반경 4km 이내에 있는 혹은 반경 10km에 있는 소, 닭, 돼지 다 죽입니다 라고 결정이 났을 때 유독 많이 죽여야 되는 나라. 좁은 국토에서 그렇게 축산업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던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는 드러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키우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아마. 앞으로 날씨는 더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뭐 올해 이제 충청북도 지역으로는 과수화상병이라고 해서 겨울이 추울 때 춥고 여름에는 더울 땐 더워야 되는데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얘네들 벌레랑 그러니까 바이러스랑 세균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일찍 비집고 나오고 꽃도 갑자기 피고 피어 있다가 갑자기 설이 맞아가지고 냉해 입어가지고 얼어가지고 배 떨어지고 막 이런 악순환들의 반복인데 점점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가 공식 통계에서 갖고 왔습니다. 학교 급식이 지금 총 2,809개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급식 대상자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고생 고등학교에서도 경기도가 지금 3학년 먼저 한 건데 억울합니다. 3학년 때 드디어 무상급식이 됐었는데 우리 딸내미 학교를 못 가가지고 약 613만 명이고 그러니까 교직원들하고 그리고 뭐 아직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합치면은 한 2, 30만 명이 더 보태져서 지금 640만, 뭐 650만 정도거든요. 학교 급식의 그 연간 돌아가는 경제 규모가 약 7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입니다. 한 10년 전 통계를 보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는 생협 같은 데였어요. 그리고 직거래 유형이었는데 이제는 압도적으로 학교가 소비를 해줍니다. 즉 수많은 친환경 농가가 학교 급식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전체 친환경 농산물의 거의 60% 정도가 학교 급식에서 소화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에서 이게 과연 대응이 될까? 뭐 이런 겁니다. 농사 지을 수 있을까라고 제가 서규섭 이사님한테 물어보면 그 특유의 느린 대답으로 그냥 웃으세요. 허허허 이러면서. 예. 저한테 강의비 2배 더 주셔야 됩니다. 예. 서규석 이사님보다 말이 3배 빠르잖아요. 그럼 제가 3배 더 많은 것들을 저 어제 통화하면서 저는 더 2배를 받아가겠다 얘기하는데 제가 여쭤봐요 맨날 진짜 농사 계속 이어가실 수 있겠냐고. 근데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제주도 농업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학교급식에서도 양배추 받고 뭐 당근 받고 브로콜리 받으려면 제주도하고 상생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평생 6, 70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농사 모르겠다. 나는 내가 평생 의존해온 대로 파종을 지금 했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아요. 다 뒤틀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오랫동안 그 노하우가 다 흩어져 버리는 게 딱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식량 위기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 너무나 익숙하죠. 식량의 위기. 뭐 그래서 농촌을 지켜야 된다.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 저는 오늘 그 단순한 구조를 좀 깨고 싶습니다. 농촌에 제촌하는 주민들이 살아나가고 그리고 고립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먹거리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먹거리만 포인트 맞추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그냥 뽑아갖고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좀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데요. 자, 근데 한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식량은 살 돈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교역의 역량이 있습니다. 뭐 지금 식량 자급률이 23%네 뭐 어쩌네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 없고 살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음식 쓰레기 처리하는 거거든요. 남아도는 거 버리는 게 고민인 나라에서 식량 위기 백날 얘기해봤자 별로 와 닿지 않는데 이번에 한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WTO 사무총장 취동희 사무총장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저 같은 운동권들이 가장 경계하는 데가 어디냐면 세계은행 뭐 아주 신자유주의의 천병들 막 그리고 뭐 이런데 여기에서 마저도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걸까요? 교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국경을 닫게 되면은 원활하게
식량이 수급이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친환경 그 경기도의 관내 급식을, 도내 급식을 거의 뭐 100% 육박하게 친환경 농수 축산물로 채운다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식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간 월 평균 약 300만 톤을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수출량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규모 해상 물류가 딱 정지가 된다라면 과연 이 위기가 이렇게 평탄이 유지가 될까? 그래서 유럽에 이번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국경들이 닫히면서 자, 그 사람들이 시민 의식이 없어서 슈퍼마켓이 탈탈 털리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나라가 어떻게 해요? 엄청 시민 의식이 높아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사재기가 없는 거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국경 이렇게 전체적인 농업인데 이게 뭐예요? 국경이 멈추고 그리고 교역이 멈추게 되면 사 먹기 어려워진다는 걸 직감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게 그건 거죠. 배달의 문제죠. 한국은 택배가 끝내줍니다. 굳이 슈퍼마켓이 앞이어도 제가 왜 거기 가서 무거운 생수를 들고 옵니까? 전화하면 다 해결되는데. 그래서 한국의 어떤 택배 산업의 발전이라면 발전이고 누군가를 또 갈아 넣은 거면 갈아 넣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재기 현상이 없었던 거죠. 자,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물류가 멈추게 되면 과연 안정적으로 시민들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시급하다라고 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으로 급식을 공급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저한테는 되게 묵직하더라고요. 이 식량 수급의 불안정성에서 보게 되면 한국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전망을 보게 되면 자, 식량 수급 전망을 할 땐 그 뭐냐? 그건 올해의 농사 결과의 반영치거든요. 자, 올해 그런 식량 수급에 쌀 100%라고 자급했다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올해 수많은 기후 재해 때문에 거의 현장에서는 거의 50%라고 해요. 그러니까 쌀을 걷어봤는데 좋은 쌀이 50%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평소가 100이라면 평년이 100이라면 5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게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안정적일 수 있을까? 글쎄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2020년 농사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어떤 역대급 뭐든지 다 역대급으로 더웠고 더운 건 아니에요. 역대급으로 장마가 길었고 아마 그러면 내년에 또 역대급이라고 할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연 이게 수급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작물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사람한테 주죠. 그런데 뭐냐면 시스템에는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전체적인 세계의 어떤 식량의 물류 이동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 농업 노동의 위기가 분명히 드러난 게 올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요. 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주요 종사가 축산 분야입니다. 특히 양돈 분야가 많은데 우리나라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용 허가제. 한 4년에서 길게 하면 5년까지 고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와서 한 군데에 근무를 합니다. 그게 주로 축사, 버섯 재배사, 그리고 사시사철 채소가 나오는 어떤 시설 재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노지 재배 같은 경우에는 수확의 계절과 파종의 계절 바쁠 시기가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계절 노동제도 같이 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올해 뭐가 문제였냐면 자, 고용허가제 부분에서는 비자를 막 연장해주면서까지 잡아놓을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었던 거죠. 계절 노동 분야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두 개로 얘기를 하죠. 전체 확진자가 났고 국내 발생이 뭐 100명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 뭐 30명 이런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제발 외국에 좀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두 가지가 멈춥니다. 농업이 멈추고 어업이 멈추고 농수축산업이 멈추고 하나는 제조업 분야가 멈추거든요. 제가 그래도 써놨습니다만 지금 양돈 같은 경우에 한 달에 거의 휴식이 한 번? 두 번? 우리 이제 가세현 이사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저기 포천에서 이제 양돈 크게 하시니까 이제 거기 양돈을 잘 아시니까 거기서 한번 봐보시면 포천에 이 양돈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얼굴을 우리랑 낯빛이 다 달라요. 당연히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의 노동자들이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쉴까 말까인데 월급이 얼마? 200만 원이에요. 자, 200만 원을 받고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전복 양식장으로 가볼까요? 자, 양식장에 지금 전복 양식장이나 우리가 먹는 수산물에
대다수 우리는 학교 급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방사능 검사만 하면 됩니다. 방사능 검사하고 안전 검사만 하고 하면 되는데 그 나오기까지 그 전 과정을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주 노동자들이 예,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전복 삼계탕은 앞으로 이 가격에 먹을 수 있을까? 거기에 또 하나 더 추가하면은 전복 삼계탕인데 인삼밭이 또 다 완벽하게 이주 노동자들로 다 재편이 돼 있거든요. 불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완벽한 착각인데 특히 이 축산 분야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도시의 유후 인력. 그러니까 특히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죠. 놀고 있는 젊은이들이 편하려고 어려운 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맨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죠. 아버지 나도 안 해.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 나도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거 말빨로 먹고 살잖아. 이러면서 이제 아빠랑 싸우는데 가장 간편한 건 그겁니다. 한국에 너무 실업자 많아요. 게다가 힘 좋은 청년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 실업자들이 농수축산 분야로 가주면 제일 좋아요. 그 보기 싫은 혹시라도 모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묻히고 올지도 모르는 그 동남아시아 쪽 노동자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고 제일 좋은데 잘 아실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뭐 전국을 다 통틀어서 가장 늘 평가가 좋지 않은 사업이 이거예요. 도시하고 도농 인력 지원. 신청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한번 하다가 제가 인터뷰를 따려고 했었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인터뷰 못 해드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어 이러는 거야. 왜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딱 전화해가지고 바로 물어보는 게 돈도 돈이지만 대뜸 물어보는 게 숙박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야. 가서 뭐 출퇴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숙박을 해야 되는데 자 아시죠? 뼈 아픈 말 할게요. 경기도 지역에서 툭하면 걸립니다. 이주 노동자를 어디다 갖다 박아놔요? 불법 하우스에다 갖다 박아놓습니다. 아는 거죠? 숙박이 그래요? 그럼 전 안 할래요. 그러니까 지금 억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먹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이 닫히고 원활하게 입국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 되게 많이 지역에서 생산 자체를 수확 자체를 포기한 농민들이 꽤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곡물 자급률 이런 거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곡물 자급률이 너무 낮고 쌀 빼곤 다 낮죠. 특히 우리가 먹어야 되는 돼지, 닭, 소들이 먹는 그 콩과 옥수수 이런 자급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리고 특정 부위에 어떤 소비가 쏠려 있습니다. 삼겹살은 되게 수입을 많이 해 먹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식량 수급의 불안정성, 먹거리의 공급의 불안정성을 끼고 가야 되는 굉장히 불안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교육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전망들을 많이 밝혀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그렇고 수많은 그런 보고서 속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사회가 이제 됐고 그걸 권하는 사회고 하다 보니까 농산물도 6톤 혁신이 벌어질 것이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가락동 시장 같은 데 가서 경매사들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하는 시대가 올 거고 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6톤 혁신과 특히 새벽 시장에 대한 예들을 많이 듭니다. 마켓컬리 같은 것들이 되게 모범사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장에서 누가 승자일 거라는 거죠. 저는 농민이 승자일 거라 생각 안 합니다. 농협도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유통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 유통시장의 어떤 신선식품 거래 규모가 전체가 약 17조 원에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 신선식품 규모가 거의 이렇게 육박을 해요. 근데 어디 올까요? 이런 온라인 업체, 플랫폼 업체들이 가져갈 거라는 거죠. 자, 비대면 유통 전쟁 시장에서 농업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몰이 되게 많이 과잉된 면이 있어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주문해서 먹을 거야 라고 하는데 식품 구매 비율이 전체에서 10%입니다. 근데 그게 주로 가공식품이고 농수축산물, 즉 농산물은 약 3%밖에 차지 안 된다는 게 과학적인 그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 마켓컬리 계속 마켓컬리 이미지는 신선한 식품이 뿅 하고 갈 거지만 막상 뿅 하고 열면은 토너 이런 거예요. 뿅 하고 열면은 가공식품 같은 거고 그 중에서도 신선식품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완벽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농업 쪽에서 생산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좀 대응하기 어려운 게 이 친환경 패키징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샘플 제가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빔밥이었나? 이런 거였어요.
뭐가 섞여져 있었던 건데 그 친환경 패키징을 했더라고요. 유통진흥원에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역시 포장은 반환경적이어야지 보존이 된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니터에 쓰면 원장님한테 혼날 것 같고 너무 솔직하잖아요. 그 종이 박스에 물이 배 나왔더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 자본력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모펀드에서 돈을 실탄을 장전을 받는데요. 우리는 뭘로 해야 됩니까? 세금으로 해야 돼요. 완전 쥐어짜야 돼요. 어려운 일에 불가능에 괜히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셔서 되게 안쓰러운데 친환경 패키징의 문제가 굉장히 핵심 사안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배달하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꿔라 어째라 저째라 이런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저는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거는 제가 잠깐 넘어요. 뒷강의일 거기 때문에 뒤에 강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 아무리 제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더라도 또 일선의 똑똑한 박사님들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거든요. 기술적 대안으로 스마트 농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자, 5G 시대와 2G 시대에 뒤섞여 있는 게 지금의 농촌이에요. 90년대에 되게 허무한 농민 운동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거였습니다. 공중전화를 설치해달라. 밭두개. 군데군데. 왜? 농민들은 그냥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여기 물 좀 갖고 와. 그러면 집에 또 가야 돼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갑자기 환자가 생기면은 119를 불러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중전화를 좀 설치해주세요 라고 이제 설치해달라 이러고서 농민운동의 그 약간 미션이었거든요. 근데 그 되게 허무하게 끝냈어요. 왜? 바로 핸드폰 시대가 열려버린 거야. 근데 핸드폰 들고 와가지고 다 하면 되니까. 자, 2G 시대가 열리면서 농업도 굉장히, 농민들도 굉장히 편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게 되면 누구나 다 핸드폰을 들고 계세요. 그런데 스마트폰까지는 필요가 없는 시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 하다 제가 스마트폰 드렸는데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전화를 받으시다 자꾸 볼로 눌러서 꺼버리세요. 그리고 그걸 다시 켜지를 못하셔서 전화가 안 돼요. 그냥 폴더폰이었으면 버튼 누르셨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거를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바꿔드릴 생각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다 못하시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아마 자 지금 그린 뉴딜에서 농촌 스마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5G 망을 다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공급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거를 다룰 줄 모른다는 거죠. 농협에서는 제가 농촌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특히 여름에 이렇게 강이 앞뒤로 많이 가 있는 데가 이제 농협에 가서 앉아있거나 에어컨도 나오고 이제 화장실도 깨끗하고 그리고 아니면 보건소나 이렇게 가 있고 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전히 수기로 돈을 송금을 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청원경찰의 역할이 뭐냐면 은행 강도를 잡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 카드로 돈 대신 뽑아주는 일을 계속해요. ATM기도 제대로 쓰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사회인 거죠. 투지폰. 그래서 스마트폰 보유율이 지금 전체 도시, 농촌 다 포함해서 70대가 37.8%를 갖고 있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는 갖고 계시지만 아무 무용지물로 갖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더 떨어지죠. 스마트폰 뱅킹. 그것마저도 안 되는데 스마트 농업이라는 이런 신기술이 들어와서 과연 우리 한국의 농촌을 혹은 농업을 굉장히 진일보시킬 수 있을까? 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42세 이하의 그 청년 농업인들 그리고 아주 스마트 세대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 이 기술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이제 뒤에 오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편익이 어떻게 기울을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글쎄요. 지금 현재 68.8세의 평균의 나이를 갖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 편익이 갈 것인가라는 건 저는 또 다시 의문점으로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요. 그래도 뭉클한 게 있어요. 그래도 농사는 지속되고 삶은 지속된다는 건 어디서 느끼냐면 모종 가게에 갔을 때 그리고 묘목 시장에서의 그 묘목을 고르고 있는 농민들을 봤을 때 좀 울컥하거든요. 그 농담처럼 얘기는 큰엄마가 허리가 그렇게 구부러지시면서까지도 농사를 지으니까 언니들이 너무 속상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농촌사회학자로서 대책을 마련한 거예요. 언니들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 언니. 어떻게 생각해? 밭에 불을 질러버려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농사 안 지으실 것이야. 그냥 농담님도 진담처럼 얘기하거든요. 계속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런데도 아마 우리 큰어머니도 봄이 되면 다시 모종을 사러 가시겠죠. 그래서 그 생각은 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농촌이 존재하고 땅이 존재하는 한 또
일을 하실 거란 말인 거죠. 이분들이 마치 없는 분이냐, 그리고 사라질 분들이냐,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농업정책, 먹거리 정책이 너무 미래를 향해 가 있으면 안 되고, 이 양반들에게, 이분들에게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순하게 농사를 짓다가 그 지역에서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먹거리 정책이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토크 콘서트 때 못 보여드린 거는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왜 농촌이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냥 이렇게 지금 제 고향 동네에서 찍어온 건데, 충북 음성입니다. 이런 쌀가게도 같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서 사료도 사고, 잡곡도 사고, 그리고 농사 정보도 교환하고, 그리고 여기 의상실, 뭐 이발관,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농촌이라는 거죠. 농업이 지켜져야지만 이 유기적인 삶들이 지켜지는 거고, 또 이런 현장들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뭐 들어가 버렸네요. 기름 짜던 여인들이라고 했는데, 경상북도 외관에 가서 찍은 건데요. 엿기름, 양잿물, 간수, 이거 어떻게 쓰는지 제가 여기 직원들 분들 중에 저보다 연배가 좀 아래신 분들도 있고 농촌 경험이 없으면 저게 뭔 말인가 할 텐데, 엿기름으로야 식혜를 만들 것이고, 양잿물은 함부로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빨래비누를 만드는 거고, 혹은 뭐 이런 용도가 좀 있고, 간수는 두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점포 닫았잖아요. 자, 농촌이 축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문화도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앗간의 문화도 사라질 것이고요. 그러면 한 사회가 뭐랄까, 이 답답한 아파트촌만 보고 사는 사회에서 창조 경제 나올 거라고는 저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삶을 구경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다 똑같은 천편일률의 삶. 근데 이런 문화도 다 같이 소멸되는 것, 이것이 저는 지금의 우리의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빵 지키던 여인들도 다 떠났죠. 당연히 뭐 슈퍼도 운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미선이 어머니는 떠나셨을 거고요. 그리고 서울 미용실이라는 데가 한번 나중에 농촌 가서 봐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서울 이발관, 서울 미용실, 중앙 슈퍼. 그러니까 거기 다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서울 가서 배워왔다는 뜻이겠죠. 예. 근데 이건 지금 강원도 인제 가서 제가 찍어온 건데, 누군가는 여기서 신부 화장도 하고,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도 올렸을 겁니다. 그런 풍경들이 다 소멸돼 버렸다는 거. 자, 사람 소멸의 이전에 이런 풍경들이 다 이미 사라졌고,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존재라고 여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터미널이 사라진다라면, 이거는 제가 화성 가서 찍은 건데, 화성도 굉장히 팽창하는 지역이긴 한데요. 고립 지역은 엄청 고립돼 있어요. 버스가 1시간에 한 대도 안 와요. 그러면은 터미널이 사라지고, 그리고 왜, 여기 노인들 너무 많아서 버스 운영해봤자, 저기 뭐죠? 마이너스니까 없애지? 뭐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길게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터미널이 사라진다면, 이거 지금 괴산텀에서 제가 찍어온 건데, 이런 작은 슈퍼마켓 전방들이 사라지는 것. 그럼 이분들은 비록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 농촌을 함께 지켜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도 우리의 정책 속으로 다 가져가야 되는 거고, 뭐 그래서 유통진흥원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뭐 농촌 기본소득 이런 거겠죠. 자,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전북 완주에 구이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되게 작아요. 그냥 면이에요. 근데 이 구이반점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이반점 하면 쫙 나와요. 그냥 면 단위에 짜장면집 하나 때문에 제가 이거 되게 재밌는 풍경이어가지고 이 비싼 차도 같이 풀세트를 찍은 거예요. 뭐 가면 뭐 아우디부터 해가지고 막 차들이 서요. 이 동네에 이 짜장면 하나 먹겠다고. 자, 지역 명소. 농촌에서 이런 작은 명소 하나씩을 지켜나가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은 부가가치가 없다고, 별로 우리의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너무 손쉽게 없어지는 거를 그냥 없어졌구나?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랬던 건 아닌가? 라는 것, 그런 고민들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겨울에 출장 가게 되면 좀 이런 풍경, 뭐 연탄 사진 좀 많이 찍어 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검은 연탄이 있다라는 건 이 지역의 삶이 굴러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농촌에 들어가게 되면 연탄재가 바로 꺼낸 연탄재가 아니라 한 몇 년 정도 묵은 연탄재가 방치되어 있는 풍경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굴뚝에 연기가 더 안 나오겠죠. 그래도 굴뚝에 연기가 나오면 그냥 제가 약간 안심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 지역이
그리고 이 농촌이 올해는 버티고 있나 보다라는 건데 내년에 다시 이 같은 지역에 출장 들어갔을 때 이 풍경이 지켜지고 있으리란 법은 확신은 저도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그쵸?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로나 이후의 농업이 아니라 이전과 지금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농업의 문제 다 드러났고 먹거리 문제가 드러났다고 아까 줄줄줄 얘기하는데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평 하고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농촌, 농업, 농민 문제가 내재돼 있었던 것들이 코로나19라는 그냥 커다란 무게감을 딱 맞아가지고 펑 하고 터져버린 일종의 혹은 푹 꺼져버린 싱크홀 현상이라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농업, 먹거리 분야의 어떤 취약성, 그리고 식량의 생산 안정 문제, 물류의 안정 문제, 그리고 필수 식량의 확보 문제, 그리고 배송 체계의 개선, 이주 노동자의 위상 정립 문제가 우리한테 갑자기 한꺼번에 쓰나미로 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에서 이걸 다 해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더 힘들어지시고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에서는 한 분야 정도는 조금 개입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데이터 속에 잡히지 않는 농민들의 삶이 있어요. 그건 통계로도 잡히지 않고 그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세금으로 사시는 거거든요. 연금 받아서 사셔야 되고 하는 건데 이 삶에 우리가 한번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농촌의 주민들, 농촌의 어르신들, 그리고 농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42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들을 계속 볼 겁니다. 아,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말년에는 세금충 취급을 받는군.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희망을 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귀한 분이셨습니다. 라고 해서 존엄을 지켜줬을 때 이 청년 농업인들도 육성이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이 농사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도 언젠가는 이 사회에서 이런 대우 혹은 이런 대접 혹은 이런 취급을 받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지금의 현재 농촌의 주민들의 문제, 근데 농촌 주민의 문제는 고령 주민들에 대한 그 대책들이 좀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의 지금 현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면 코로나19 이후에 뭐 온라인으로 될 거야, 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건 사실 저는 그냥 보고서에서 저희 같은 이런 뭐 연구자들이 그냥 쓰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선생님 제가 이게 뭐냐 지금 아산에 똑같은 장소를 촬영한 건데요. 봄에 들어갔어요. 아산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데 봄에 가서 이렇게 좀 폼나게 사진을 찍고 가을에 갔더니 이 사진이더라고요. 저는 이 풍경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회가 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천안이나 아산도 계속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쌀 팔아봤자 이거 부가가치도 안 나오고 어떻게 여기다가 밀어버리고 얼마나 아파트 짓기 좋게 생겼어요. 이게 택지 조성 딱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그게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한국이잖아요. 근데 이 풍경이 주는 아름다움 이런 거는 통계로 계산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연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의 어떤 대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길이 옳습니다 라고 해서 자, 이 길로 가보죠 라고 내비게이션을 키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서 차를 끌고 오게 되면은 일단은 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 이게 딱 켜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목적지 설정을 하기 전에 GPS가 켜지더라고요. GPS가 켜가지고 제 위치를 먼저 확인시키거든요. 당신의 위치가 여기니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자 선택하세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들하고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이 길이 맞아요. 내비게이션 찍었어요. 목표로 향해 가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GPS 정도 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꼬라지가 이 정도입니다. 이것 정도는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제가 유통진흥원에서 이사로 선임됐을 때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뭐 제가 뭔가 개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뭐 그 업무 계획서를 낸 건 아니거든요. 지금의 연구자로서 현실이 이렇고 우리가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볼 것인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안다미로 광장 깜짝 놀랐어요. 이 건물에 광장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래서 아 광장 말인데 자, 이 광장 속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저도 기꺼이 게스트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정도의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